자, 우리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3과목 이제 유통 마케팅을 보겠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은 우리 1과목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다를 것 같은데 전혀 다르지가 않고요. 1과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목에 있었던 내용들도 3과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하나씩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제 개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유통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을 다룬다. 단지 거기에 유통과 물류의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보면은 마케팅은 이제 기업 조직의 비즈니스. 아무래도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운송, 수송을 해왔고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소비자한테 홍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하나의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우리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인데요. 자,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당연히 확대를 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고정 고객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또한 한 번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겠지만은 CRM, 즉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확보하고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가 어때요? 지금과 10년, 20년 후가 똑같지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찾는 거나 또는 간편한 거 또는 원하는 것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기업도 변화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갖다 주어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 잡고 들어갈게요. 자, 항상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나오지만은 그 개념과 더불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묻는 게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참고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자, 보면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5가지가 앞에 수식어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은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수업 때 우리 얘기했던 게 이거였지라고 아마 이제 연계가 되실 텐데 하나씩 볼게요. 자, 생산 개념 아주 초창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을 주력시킨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생산 중심의 마케팅 철학. 즉 이거예요. 물건을 만들면 팔릴 것이다. 자, 이거는 지금의 어떤 우리 마케팅 철학이나 소비자들의 니즈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즉 누구예요? 말 그대로 만드는 사람이 마음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지금 현대시대 말고 우리 고조선이나 또는 선사시대 그 이전을 보면 어때요?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이야 그 그릇의 용도가 디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은 그 당시는 뭐예요? 오로지 음식이나 어떠한 물체를 담는 역할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채집을 한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냥 거기 담아서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어. 근데 사람들이 물물교환하겠죠? 나는 그릇이 없어. 대신 작살이 있어. 그럼 작살과 이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물물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근대화된 예를 하나 들 텐데 우리 포드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자, 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발명했어요. 우리 그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쭉 있잖아요. 벨트가 있으면 그 위에 부품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처럼. 자, 이것을 발명하니까 어때요? 하나를 발명하게 되면은 대량으로 만들게 돼요. 그렇죠?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 제품별 단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가가 저렴해서 쉽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거 하나 사려면 너무나 비쌌던 거야. 왜? 인건비랑 수작업이나 기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기계화되면서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 하지만 생산 개념에 기반을 두는 기업, 자, 이제 만들기만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업무 향상에만 전력을 기울인다. 그렇죠? 그냥 제조에서는 많이 만들면 되는 거야. 오늘 야근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1000개, 10,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이거죠. 파는 거는 알아서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하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구축해야 되는 그 마케팅의 목표를 간과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런 사람, 기업들이 마케팅하면 거의 회사가 며칠을 못 가고 문을 닫겠죠. 그렇죠? 아무리 이거 만들면 뭐예요? 이걸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뭐다? 생산 개념이다. 첫 번째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생산 개념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 제품이 퀄리티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뭔가 그릇을 만드는데 물이 자꾸 줄을 새. 밑에 보니까 구멍이 뚫린 거야. 아, 안 되겠구나. 음식을 담는 그 기능도 좋지만은 거기에 뭔가 품질이 더 보증이 돼야 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최고의 품질과 성능,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조금씩 진화하듯이 이런 개념들도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자, 얘는 제품 중심이에요. 즉, 뭐예요? 제품의 질을 중요시하게 여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단계별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자, 예로는 포드의 저렴한 단가. 자, 대량 생산을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저렴한 단가가 나오겠죠. 이에 맞서서 GM이 펼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자, 얘는 다양한 종류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어때요? 위에서 있었던 단순한 하나의 종류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라 퀄리티도 높아지겠죠. 자, 하지만 얘도 뭐예요? 아주 자신들이 만든 제품, 즉 퀄리티에만 신경 쓴 거야. 열심히 퀄리티를 높였지만은 결국 이걸 사는 사람은 누구야? 소비자. 근데 그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해야 하네?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케팅의 근시안. 우리 바로 눈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많이 만들고 퀄리티 높였어. 자, 이제는 어떻게 돼? 들고 뛰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세일즈 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아무리 잘 만들어도 프로모션이나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이익이 나지 못하는, 즉 이런 결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장기적이고 수익성 있는 고객 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판매 거래를 발생시킨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1, 2, 3이 공통점이 있어요. 즉 뭐다? 생산자 중심이에요, 얘네들은. 즉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 보면 어때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니즈의 욕구는 하나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험에는 이게 무슨 이제 예를 주고 어떤 개념에 속하느냐라는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만약에 선지가 하나 더 붙는다면은 만약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생산 제품 판매는 누구의 입장이다? 이들 생산자의 입장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얘네 같은 경우는 결국 얘들도 한 번 팔면 끝이에요. 다시는 뒤로 안 돌아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뭐예요? 판매 거래를 발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판매 개념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팔아야 될 건 많어. 그럼 어떻게 해? 그날 우리가 할당량이 있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그에 따른 뭐야?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런 멘트 하나 나와요. 고압적, 압력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고압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개념 기억하실 때 옆에 괄호 열고 고압적 마케팅 방식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까지 왔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 번째 마케팅 개념으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위에가 생산자 중심이라면 얘는 뭐예요? 이제야말로 누구 중심이다? 소비자 중심이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우리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경쟁자 생기고 하다 가격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보다 그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만. 자,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야만 조직의 목표가 실현이 된다. 즉 뭐예요?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다? 고객 중심의 마케팅 철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판매까지는 판매자, 즉 생산자나 그런 사람들이 유지였지만 네 번째부터는 진정한 소비자 유지의 마케팅 철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기업이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는 거다. 원하는 것, 왓이죠. 그 왓이 주체가 누구다? 바로 소비자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딱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들어서 하나 더 들어가는 추세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마케팅. 그럼 4번하고 5번이 차이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수식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 번째까지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 만들어내. 아, 좋아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그걸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볼게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 당연히 기업의 목표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와의 장기적 이익이 되겠지. 그렇죠? CRM이 계속 되는데, 이때,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복리 중심입니다. 즉 어떠한 사회적인 기업의 우리 일과목에서 했지만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게요. 우리 뭐 유한 킴벌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화장지 같은 거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광고를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 우리 강산 푸르게라고 멘트가 항상 나온 걸 우리가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은요,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 걸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어차피 홍보라는 건 사람들이 알아. 근데 거기 뭐예요?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건 우리가 기업이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린 사회적인 책임을 진다. 뭐, 물건 만들고 났을 때 찌꺼기나 오물도 우리가 다 처리해갖고, 비용 처리해갖고 다 환경을 깨끗이 보존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도 환경 오염을 덜 시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어떠한 복지, 소비자들의 복지 또는 건강도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사회적 마케팅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과 5번은 누구 중심이다? 소비자 중심이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가야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랑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보면은 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개념. 이건 몰라도 돼요. 뭐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기본 개념과 용어를 보면 되는데 1번에 있는 이 로지스틱스는 우리 1과목에 있는 물류에 있는 내용이에요. 흔히 말하면 우리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물류라고 보시면 돼요. 물류인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수송, 뭐 운송, 보관, 하역 모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원재료의 조달. 자, 원재료를 우리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거기 뭐 타이어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핸들 부분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소비자한테 이전된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폐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관할하는 게 바로 로지스틱스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상권. 자, 상권은 맞물려서 나와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권역. 그렇죠? 판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해요. 뭐 이 과목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뭐 상권의 이제 범위를 보면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나와요. 1차 상권은 소비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즉 고객이 많이 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업자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가장 사랑스러운 고객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매출을 많이 올려줄 수 있게끔 가까이 사는 사람. 2차는 살짝 더 멀고 3차는 아예 밖에 있는, 즉 이런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힘의 범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기억을 하고요. 자, 프로모션 우리가 일단 3과목에서도 할 텐데 흔히 말하는 판매 촉진이에요. 여러분들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소비자 판매 촉진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저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장품 산다. 그럼 요만한 새끼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면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들 또는 우리 컨테스트. 우리가 뭐 어떤 업체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경품을 걸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는 퀴즈를 맞춘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품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방법들이 다 하나의 프로모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다룰게요. 자, 그리고 상품 계획. 자, 흔히 말하는 우리 머천다이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계속 나오죠. 수요에 뭐예요? 수요가 관심 있는 니즈예요. 계속. 이 니즈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결국은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환경 분석. 자, 이것도 자, 먼저 별표를 칠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경. 우리가 이제 나를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거시 분석, 뭐 미시 분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쉽게 볼게요. 그냥 거시는 아주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참 상당히 거시적이다.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즉 경영은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이 환경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시적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엔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그런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이거보다 좀 못한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그것은 기업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결국 컨트롤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합니다. 이때 이 환경 분석은 기업이 목적을 달성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또는 미래.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공부하시다 나오겠지만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나와요. 기업의 어떤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있죠. 뭐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이 있어요. 뭐 기업 내부, 기업 외부 이렇게 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험에 연관되지는 않고요. 시험은 단독적으로 나와요. 이 부분만 볼게요. 자, 표로 외우세요. 표로 외우시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써볼까요? 뭐 뒤에 설명이 있지만은 간단히 먼저 써보면요. 자, 거시적 환경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자,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걸 적어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 환경은요. 일개 기업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 예를 들까요? 자, 어떤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명절 때 뭐 산소도 가고 음식도 해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기업에서 자, 당신들 우리 제품 싸게 줄 테니까 또는 그냥 줄 테니까는 당신들 산소도 가지 말고 명절 때 음식도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황당하죠. 황당한 거지만 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해 안 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런 거예요. 즉 어떠한 문화나 사회에 대해서 기업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또는 국가에서 어떠한 이제 무역을 하거나 상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을 세웠어요. 그 기업이 나 우리 대기업인데 이거 못하겠어. 니네 말 못 다루겠어.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정치적인 거나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함부로 컨트롤, 즉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컨트롤 못하는 환경은 거시적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 중 뭐 거시적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초창기에 나왔다면 요즘은 환경만 딱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그러면 얼른 먼저 보기를 보고
어떤 게 거시에 해당되고 어떤 게 미시에 해당되는구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제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거시한 경우는 어떻다? 컨트롤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미시적인 환경은 가능해요. 미시적인 환경은 기업 내부 환경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즉 내가 기업이라면 나랑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관련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나 문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적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면 다리를 하나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런 식이에요. 즉 기업도 자신이 이렇게 있으면요. 분명히 경쟁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나와 내 제품을 나한테 이제 공급해 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조업자한테 결국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회사 물건을 만들어주는 원산지나 그 제조업자, 우리 회사 제품을 사는 소비자, 그렇죠? 아니면 아직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일반 대중들, 그리고 우리 제품을 뭐 홍보해주는 기관이 있겠죠. 뭐 라디오나 또는 뭐 일반 인터넷 기사나,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내가 만약에 10대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다 폐지하고 20대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 그럼 즉 뭐예요? 타겟이 달라진 거죠. 그럼 소비자 끊을 수 있잖아. 그렇죠? 소비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잘해줬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했어. 아, 이제 이 사람하고는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걸 따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갈 이유가 있다? 없는 거야. 그러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기업 내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환경들은 다 뭐다? 미시적 환경이다. 하지만 이 6개처럼 너무나 큰 환경들, 일반적인 기업이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은 거시적 환경이다라는 걸 꼭 구분하시고요. 반드시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보시면 돼요. 꼭 이 요소만큼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나오죠. 직접적이고도 관련성이 높은 환경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중심이니까 기업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바로 미시라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아까 나와 있죠. 우리가 타겟을 하는 목표 소비자가 바뀌면 이들도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비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요소에 따르면 연령, 10대를 위한, 20대를 위한, 30대를 위한 또는 소득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저렴한 상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 거 있죠. 뭐 옛날에 천원마트 같은 거.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그런 데를 많이 치중하겠죠. 그 직업, 뭐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나 뭐 일반 사무직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그 공급자는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만들어서 대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역시 이들도 뭐예요? 소비자 어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타겟이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공급자, 즉 제조업자, 물건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우리 이제 거래 끊자. 당신하고 이제 거래 못하겠다. 그게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인 이유든 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개업자는 우리 시험을 볼 때는요, 그냥, 흔히 말하는 중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소매상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고 해주는 사람인데, 흔히 말하면은, 오늘 물건을 보냈는데 일주일 후에 막 매장에 막 가 있어. 그러면 소비자의 불만은 하늘 치솟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죠? 당신하고는 거래를 못하겠다. 충분히 끊을 수 있죠. 기업이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랑 그리고 얘가 나오죠. 자,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기술 우리 6가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뭐 경제, 기술, 법. 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좀 기억만 하고 가세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환경을 분석할 때의 목적은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결국 우리가 기업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갈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대안 수립의 근간이 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즉 절대 주관적인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인 시장 조사를 하니까, 그렇죠? 자, 가끔씩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키워드로 잘못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랑 맞물려서 가끔 나오는 게 환경 분석입니다. 소매상. 자, 소매상은 우리 1과목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우리 뭐 예를 들면 편의점, 뭐 세탁 전문점, 또 뭐 있을까요? 뭐 음식점. 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소매상이라고 하죠.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곳인데, 그 환경을 잠깐 볼게요.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과 환경이 발달하겠죠. 이런 건 뭐예요? 말씀드렸죠? 거시적인 사회 변화라고 했죠. 우리 위에서 환경 나왔죠. 자, 이런 사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은 환경 분석 요소에 해당한다. 당연히 거시 환경 분석이죠. 그렇죠? 맞는 얘기죠. 소매상이 통제 가능한 내부 자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한다. 소매상이 자신도 사실은 자기 점포 안에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은 흔히 경영에서는 우리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나눠요. 그럼 내가 무슨 가게 사장님이야. 그럼 내가 사람을 써요. 아르바이트생 써요. 그건 뭐 나한테 하나의 인적 자원이죠. 그럼 내가 얘한테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왜? 난 이 친구한테 알바비를 주잖아. 그렇죠? 그럼 난 이 친구한테 일을 시킬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접시나 이런 것들은 다 나의 물적 자원들이죠. 자, 그런 건 내가 이 사람 아르바이트생 일 잘해. 그럼 내버려 두면서 더 급여를 올려주고. 근데 참 이게 불만이 많고 일을 안 해. 그러면 아웃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가게가 잘할지 못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필요, 어떤 니즈나 이거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많이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시는 매점 입점하는 손님들한테 뭐 설문지를 한다든지, 물론 그냥은 안 되겠죠. 무언가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뭔가 끌어당겨야겠죠, 그렇죠? 또는 직접적으로 내가 거리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권 분석에 다룰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소매상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를 분석해서 위협과 기회 요인을 파악한다.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SWOT, 수압 분석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수압 분석에서는 강점과 약점은 기업이나 우리 자사, 점포가 통제할 수 있고요. 얘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뭐예요? 외적 요소를 얘기하죠. 뭐가 있어요?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사회, 법, 기술, 문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영업을 10시까지만 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 소매상이 나 싫어. 나 12시까지 할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가 10시까지 영업을 못 하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10시까지만 영업하고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 맨날 12시까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배달만 하면 되겠구나.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하자고. 그런 식으로 위협과 기회 요인을 파악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소매상의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